콩팥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서서히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를 넘긴 이후라면 지금 드시고 있는 견과류부터 반드시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한 줌씩 먹는 그 습관이 오히려 콩팥을 썩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75세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고 매일 산에 오르며 견과류를 챙겨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건강에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고 주변에서도 정정하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눈 주변이 퉁퉁 붓고 몸이 유난히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이 이미 정상의 60%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 먹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고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콩팥의 무서운 특성이 드러납니다. 콩팥은 전체 기능의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거의 아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통증도 없고 특별한 이상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2026년 기준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만성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흔한 문제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건강하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팥의 핵심 여과 장치인 사구체 기능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젊을 때는 촘촘하고 탄력 있던 역과망이 시간이 지나면서 낡고 헐거워집니다. 마치 오래 쓴 채처럼 작은 구멍이 늘어나고 찌꺼기가 쉽게 끼게 됩니다. 40대 이후부터는 매년 콩팥 점수가 조금씩 깎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70대라면 이미 상당 부분을 소모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경계선인데도 괜찮다고 들었다면 그 말만 믿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경계선이 바로 관리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바로 몸에 좋다는 이유로 특정 식품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견과류는 심장에 좋고 뇌에도 좋다는 이미지 때문에 어르신들 간식으로 가장 많이 선택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견과류가 콩팥에 같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견과류는 젊고 건강한 콩팥에는 문제가 없지만 노화된 콩팥에는 치명적인 부담이 됩니다. 여과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특정 미네랄과 독성 물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영양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견과류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콩팥을 썩게 만드는 견과류와 콩팥을 살리는 견과류는 분명히 다르며 그 차이를 알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어르신의 경우도 견과류를 완전히 끊은 것이 아니라 종류를 바꾸고 먹는 방법을 조정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붓기가 줄고 피로감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콩팥 기능이 떨어진 70대 이후에 특히 위험한 견과류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견과류는 브라질너트입니다. 브라질너트는 항산화와 항암 효과로 유명해 한때 슈퍼푸드로 각광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견과류에는 셀레늄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셀레늄은 적정량일 때는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과하면 독성이 됩니다. 브라질너트 한 알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남는 셀레늄을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도한 셀레늄은 콩팥의 미세한 여과관을 직접 자극합니다. 낡은 필터에 큰 돌을 억지로 밀어넣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콩팥 세포는 서서히 손상됩니다. 여기에 브라질너트에는 인 성분도 많아 콩팥이 이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뼈에서 칼슘을 끌어다 쓰게 되고 골다공증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건강을 챙기려다 콩팥과 뼈를 동시에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라면 브라질너트는 아예 선택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견과류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먹는 땅콩입니다. 많은 분들이 땅콩을 견과류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 어르신들 간식 중에서 가장 많이 섭취되는 위험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시장이나 마트에서 파는 볶은 땅콩이나 짭짤한 양념이 묻은 땅콩은 콩팥 입장에서는 거의 재앙에 가깝습니다. 땅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곰팡이 독소이고 다른 하나는 나트륨입니다. 땅콩은 껍질이 얇고 수분을 잘 머금는 특성 때문에 보관 상태가 조금만 나빠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를 아플라톡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분은 간뿐만 아니라 콩팥에도 직접적인 독성을 줍니다. 젊은 사람들은 소량 노출되더라도 어느 정도 해독이 가능하지만 70대 이후에는 면역력과 해독 능력이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이라도 콩팥에 주는 타격이 훨씬 큽니다. 문제는 이 독소가 냄새나 맛으로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고소한 땅콩이라도 이미 독소가 스며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땅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콩팥의 여과 기능은 눈에 띄지 않게 빠르게 나빠집니다. 검사 수치가 갑자기 떨어지는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그 원인이 이런 간식 습관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금입니다. 볶은 땅콩을 드실 때 손끝에 남는 짭짤한 맛을 떠올려 보십시오. 콩팥은 단순히 노폐물만 걸러내는 장기가 아니라 혈압을 조절하는 핵심 장기입니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콩팥 내부의 압력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마치 호스 끝을 꽉 틀어쥐면 물살이 새지는 것처럼 콩팥 속 미세 혈관에 부담이 집중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손상되고 단백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단백뇨는 콩팥이 이미 상당히 지쳤다는 신호입니다. 땅콩을 완전히 끊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70대 이후라면 볶은 땅콩이나 양념 땅콩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나마 선택한다면 껍질째 삶은 땅콩을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것도 매일이 아니라 가끔입니다. 한 줌씩 매일 먹는 습관은 콩팥을 조금씩 절벽으로 밀어내는 행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견과류는 피스타치오입니다. 고급 견과류로 인기가 많고 맛도 좋아서 간식으로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에게 피스타치오는 칼륨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혈액 속 칼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칼륨은 근육과 심장이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과하면 치명적입니다. 피스타치오는 다른 견과류에 비해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한 줌만 먹어도 상당한 양의 칼륨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건강한 콩팥이라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노화된 콩팥은 이 양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올라가면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볍게 손발이 저리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정도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심해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끝이 찌릿찌릿한 증상이 있다면 피스타치오 섭취 습관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선택한 간식이 오히려 심장과 콩팥을 동시에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브라질너트 땅콩 피스타치오는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70대 이후 콩팥에게는 과부하를 주는 대표적인 식품들입니다. 특히 이 세 가지를 함께 번갈아가며 드시는 분들은 콩팥에 쉬지 않는 일을 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까지가 콩팥을 서서히 썩게 만드는 대표적인 견과류 세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도 비교적 안전하고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견과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을 보호하는 선택지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부터는 콩팥에 부담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약해진 신장을 도와주는 견과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좋은 견과류란 무조건 영양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칼륨과 인이 낮으면서도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해주는 조합을 갖춘 것이 진짜 좋은 선택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의외로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견과류는 피칸입니다. 피칸은 콩팥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거의 맞춤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견과류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칼륨과 인 함량이 다른 견과류에 비해 낮다는 점입니다. 콩팥이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미네랄 과부하인데 피칸은 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피칸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은 콩팥 내부의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에 생기는 염증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나빠질수록 필터는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는데 피칸의 항산화 성분은 이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를 부드럽게 세척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피칸에 들어있는 지방의 질입니다. 피칸의 지방은 대부분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혈관을 막지 않고 오히려 혈관 내벽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콩팥은 혈관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혈관 건강이 곧 콩팥 건강으로 직결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할 견과류는 헤이즐넛입니다. 헤이즐넛은 콩팥 자체보다는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이 뛰어납니다. 70대 이후에는 콩팥 기능 저하보다 더 큰 문제가 혈관의 경직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그 결과 노폐물 여과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헤이즐넛에는 비타민 E와 망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내벽을 덮고 있는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혈관이 유연하게 유지되면 콩팥 필터에 가해지는 압력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헤이즐넛은 콩팥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간접적으로 콩팥을 살리는 견과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콩팥 기능이 경계선에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 헤이즐넛을 소량씩 꾸준히 드신 분들은 붓기와 피로감이 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과량 섭취는 금물입니다. 하루에 두세 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견과류는 약이지 주식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견과류는 정확히 말하면 씨앗에 가깝지만 콩팥 건강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호박씨입니다. 호박씨가 콩팥에 좋은 이유는 마그네슘 때문입니다. 콩팥 결석의 상당 부분은 칼슘 찌꺼기가 뭉쳐서 만들어집니다. 마그네슘은 이 칼슘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호박씨는 콩팥 안에서 돌이 만들어지는 환경 자체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 결석으로 고생해 본 분들은 그 통증이 얼마나 끔찍한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호박씨는 그런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만성 신부전 중기 이상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호박씨도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호박씨에도 인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콩팥 수치가 경계선이거나 아직 초기 단계라면 소량의 호박씨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견과류에도 인이 있다는데 콩팥 나쁜 사람은 다 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은 우리 몸에 거의 그대로 흡수됩니다. 반면 견과류에 들어있는 인은 식물성 형태로 존재하며 흡수율이 낮습니다. 즉 자연 상태의 견과류에 들어있는 인은 콩팥이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착한 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어떤 종류를 얼마나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브라질너트, 피스타치오, 땅콩처럼 콩팥을 압박하는 견과류를 피하고 피칸, 헤이즐넛, 호박씨처럼 부담이 적은 선택으로 바꾸는 것이 진짜 전략입니다. 콩팥 건강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결정됩니다. 오늘 먹는 간식 하나가 1년 뒤 콩팥 수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견과류를 끊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 그 선택이 콩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견과류의 종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방식입니다. 같은 견과류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콩팥을 살리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콩팥을 괴롭히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가 견과류를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습관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하루에 한 줌, 두 줌씩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은 한꺼번에 많은 미네랄이 들어오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장기입니다. 콩팥의 여과 필터는 천천히 일정하게 들어오는 노폐물은 처리할 수 있지만 갑자기 몰려오는 칼륨인 마그네슘에는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견과류는 반드시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소량, 오후에 소량 이렇게 나누는 것이 콩팥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공복 섭취를 피하는 것입니다. 빈속에 견과류를 드시면 위장 자극도 커지고 흡수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콩팥으로 바로 부담이 전달됩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소화된 뒤에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공복 섭취가 예상보다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과 함께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견과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오히려 노폐물 배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를 드신 뒤에는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이 콩팥 역과 압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콩팥에 좋은 견과류라도 소금이 첨가된 제품은 전부 제외해야 합니다. 소금은 콩팥의 혈관 압력을 직접적으로 높입니다. 무염 견과류와 소금 견과류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포장지에 무염이라고 적혀 있지 않다면 드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견과류 외에 콩팥을 망가뜨리는 숨은 배신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관절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습관처럼 드십니다. 하지만 일부 소염 진통제는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강하게 줄여버립니다. 콩팥은 피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바로 기능이 떨어지는 장기입니다. 실제로 급성 콩팥 손상 환자 중 상당수가 진통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릎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해서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콩팥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서 콩팥에 부담이 적은 약으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단 음료입니다. 주스, 콜라, 에너지 음료에 들어있는 액상 과당은 요산 수치를 높이고 콩팥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견과류를 아무리 잘 골라 드셔도 이런 음료를 함께 마시면 콩팥 보호 효과는 크게 줄어듭니다. 견과류는 물과 함께 드셔야 그 가치가 살아납니다. 이제 콩팥이 보내는 신호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콩팥은 아프다고 소리를 잘 내지 않습니다. 대신 몸의 다른 곳을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가장 흔한 신호는 붓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눈 주위가 유난히 붓는다면 콩팥
콩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에 다리나 발목이 붓는 경우는 심장과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붓기의 위치만 봐도 어느 장기가 힘들어하는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이유 없는 가려움증입니다. 피부에 특별한 병변이 없는데도 밤에 특히 가려움이 심하다면 콩팥에서 요독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볼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만 보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육량이 적은 70대 이후에는 콩팥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도 크레아티닌이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상태를 제대로 보려면 사구체 여과율과 함께 시스타틴 C 같은 보조 지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콩팥 건강은 미루면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수치를 만듭니다. 견과류를 끊는 것이 아니라 콩팥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관리 방법입니다. 콩팥 건강은 특별한 약이나 극단적인 식단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갈립니다. 그 중에서도 견과류는 매일 반복되는 선택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큽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 보여도 몇 달 몇 년이 쌓이면 콩팥 상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콩팥 수치가 급격히 나빠진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을 한 가지로 몰아서 드신 경우입니다. 오늘은 견과류였고 어제는 과일이었고 그전에는 건강즙이었습니다. 각각은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조합과 누적입니다. 콩팥은 조용히 참고 있다가 한계에 도달하면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보다 리듬입니다. 콩팥은 규칙적인 입력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비슷한 양으로 들어오는 영양소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한 줌, 어떤 날은 세 줌, 어떤 날은 안 먹고, 어떤 날은 몰아서 먹는 식이면 콩팥은 계속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 기준이 되는 양은 손으로 쥐었을 때 반 움큼 정도입니다. 이보다 많아지면 콩팥에는 간식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특히 여러 종류를 섞어서 드실 경우에는 더 줄여야 합니다. 피칸과 헤이즐넛을 같이 드신다면 각각 몇 알씩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씹는 횟수입니다. 견과류를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듯 먹으면 소화 흡수 과정이 거칠어지고 콩팥으로 넘어가는 부담도 커집니다. 씹는 동안 침과 섞이면서 흡수가 완만해지고 콩팥으로 전달되는 속도도 조절됩니다. 천천히 씹는 습관은 콩팥 보호에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콩팥에 좋다는 견과류를 먹기 시작하면 다른 음식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은 단일 음식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특히 짠 음식과의 조합은 견과류의 장점을 단번에 무너뜨립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국물 요리는 콩팥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과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미네랄 과부하가 훨씬 심해집니다. 견과류를 드시는 날은 다른 반찬의 간을 의식적으로 줄여야 콩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량도 함께 조절해야 합니다. 견과류 자체에도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기, 생선, 콩류를 과하게 함께 드시면 콩팥의 역과 작업이 늘어납니다. 하루 전체 식단에서 단백질의 총량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과도한 단백질이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을 적게 마신 상태에서 견과류를 드시면 콩팥은 더 진한 노폐물을 걸러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나누어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견과류를 드신 날에는 특히 수분 섭취를 의식적으로 늘려주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 들어 소변색이 진해졌거나 거품이 자주 보이거나 소변량이 줄었다면 콩팥이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견과류 섭취량을 더 줄이고 콩팥 휴식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콩팥은 회복이 느린 장기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는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견과류를 완전히 끊는 것이 답이 아니라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답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콩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선입니다. 이 선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콩팥 수치의 하락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습관만 바꿔도 수치가 안정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콩팥 건강은 운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손에 쥔 견과류 한 알이 내일의 콩팥 상태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콩팥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내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정보보다 중요한 것은 먹은 뒤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도 신호가 됩니다. 견과류를 먹은 다음 날 아침에
눈 주변이 평소보다 더 부어 있거나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게 느껴진다면 콩팥이 수분과 미네랄을 처리하는데 부담을 느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류가 좋았는지보다 양과 타이밍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 견과류를 드시는 습관은 콩팥에 불리합니다. 밤에는 콩팥의 여과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때 미네랄과 지방이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처리되지 못한 노폐물이 다음 날까지 남아 붓기와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해가 떠 있는 시간대에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연속성입니다. 하루 이틀 잘 조절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콩팥은 누적된 부담에 반응합니다. 일주일 단위로 몸 상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붓기 가려운 피로가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비교해보면 현재 식습관이 콩팥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를 먹는 날과 먹지 않는 날을 구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같은 음식을 반복하는 것보다 휴식일을 주는 것이 콩팥에는 유리합니다. 이틀에 한 번 혹은 사흘에 2번 정도로 빈도를 조절해 보시면 몸 반응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견과류만 먹고 나쁜 견과류는 완전히 끊으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에서는 완전한 안전 음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콩팥의 상태와 양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은 종류보다 조절입니다. 또한 견과류를 영양제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은 효과를 기대하지만 음식은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입니다. 견과류로 콩팥을 치료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콩팥은 서서히 회복되고 서서히 지켜야 하는 장기입니다. 진통제 습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견과류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진통제는 콩팥 혈류를 줄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견과류의 미네랄 부담과 겹치면 콩팥 스트레스가 배로 늘어납니다. 이 경우에는 견과류 양을 더 줄이거나 주기를 더 띄워야 합니다. 음료 선택도 영향을 줍니다. 견과류와 함께 단 음료나 커피를 자주 마시면 콩팥의 탈수 위험이 커집니다. 커피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수분 균형이 깨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견과류를 드신 날에는 커피보다 물을 우선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콩팥 건강은 한 번의 선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먹은 한 줌보다 지난 한 달의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기준을 하나 정하셔야 합니다. 양을 줄이고 시간을 지키고 반응을 살피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콩팥은 훨씬 안정적으로 숨을 쉽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콩팥은 참는 장기라는 사실입니다. 아프다고 바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붓기, 피로, 가려움, 소변 변화 같은 간접 신호로 알려줍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식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보호 방법입니다. 견과류는 잘못 먹으면 짐이 되지만 제대로 먹으면 방패가 됩니다. 콩팥을 살리는 것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